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받은 자료는 현재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통합적으로 진단한 주간 시황 리포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천선은 간신히 지켰네요. 네, 정말 간신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른세인데 그 오름폭은 좀 줄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좀 복잡하죠? 네, 이게 다 따로 노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역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부터 들여다보죠. 그게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028.51로 마감했어요. 마이너스 0.19%. 정말 소폭 하락인데 네, 거의 보합 수준이죠. 코스닥은 또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하락의 주범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딱 지목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승이 외국인이 팔아서 내렸구나 하고 넘어가면 핵심을 놓치게 돼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팔았을까잖아요. 그렇죠. 왜? 그 답의 열쇠가 바로 환율에 있습니다. 오늘 주간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73.5원까지 올랐어요. 와, 1,470원대라니 정말 높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수급과 환율의 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수급이라고 하면 보통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겨루기 이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파는 쪽, 그러니까 외국인의 힘이 더 셌다는 건데 그게 환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제가 미국에 사는 투자자인데 한국의 A라는 주식을 1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10만 원이요? 그때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었다면 제 투자 원금은 약 77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그대로 10만 원인데 환율이 1,47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식을 팔아서 다시 달러로 바꾸면 약 68달러밖에 못 받아요. 와, 주가는 그대로인데도요? 네, 가만히 앉아서 10%가 넘는 손실을 보는 거죠. 이걸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환율만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렇죠. 미리 발을 빼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을 이끈 건 반도체랑 AI 관련 기술주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의 주도주였죠. 이런 주도주들은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주식들마저 외국인들이 환율 때문에 막 팔아치우는 건가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 두 번째 포인트.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의 하락은 장기적인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따른 조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조정이요. 말씀하신 대로 AI나 반도체 섹터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차세대 AI 칩에 대한 선주문이 앞으로 한 18개월치나 밀려있다는 내용도 나와요. 와, 18개월치요? 네, 이런 펀더멘털은 단기적인 환율 변동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렇다면 펀더멘털이 좋은 걸 알면서도 파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윈도우 드레싱? 말 그대로 쇼윈도를 꾸민다는 뜻 같은데? 정확해요. 가게 쇼윈도를 예쁘게 꾸미는 것과 같아요. 펀드 매니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실적 보고서를 내기 전에요. 네.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은 더 사서 비중을 늘리고 부진했던 주식은 팔아서 포트폴리오에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성적표 꾸미기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메이크업이죠. 이 과정에서 올해 많이 올랐던 기술주 일부를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재미있네요. 결국 오늘의 하락은 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이랑 또 연말 성적표를 관리하려는 내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동성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펀더멘털을 확인하라 이 말은 참 좋은데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죠. 평범한 사람이 기업의 기초 체력을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자료에 나온 체크리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심리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체를 확인하는 거죠. 심리와 실체요. 네. 단기적인 심리는 사실 네이버 금융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그 빨갛고 파란 그래프요? 맞습니다. 오늘처럼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지, 즉 순매수로 전환되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단기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환율 추이도 같이 보고요. 당연하죠. 반면 중장기적인 실체 확인은 조금 더 품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증권사 리포트의 첫 페이지만이라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해요. 적 페이지만요? 네, 거기 보면 목표 주가랑 그 이유가 딱 요약되어 있거든요. 신제품 출시로 매출 성장 기대라든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 같은 핵심 근거들이요. 아, 이 근거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주가가 흔들리는 건 긴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작은 파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주식시장에 불어온 이 차가운 바람, 즉 환율 상승과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분위기가 다른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이런 흐름을 타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17% 올랐다고 나와요. 네, 올랐죠. 숫자만 보면 아직 뜨겁네 싶은데 상승폭 둔화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네요. 오른 건 오른 건데 힘이 빠졌다는 신호라니 시장이 식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일까요? 바로 그 혼란스러움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본질이요. 시장이 냉각되는 것도 맞고 숨을 고르는 것도 맞아요. 다만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아, 자료의 키워드는 차별화, 더 정확히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네,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 0.17%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승세는 대부분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핵심 지역, 네, 강남 서초 송파. 혹은 재건축 기대감이 큰 단지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지역들이 전체 평균을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와, 멱살 잡고.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자료에서도 예전에 풍선 효과로 주목받았던 구리나 화성 같은 곳들은 거래 문의가 뚝 끊기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절된 시장 현상이 최근에 더 심해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서울시장의 특징이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도 핵심지랑 비핵심지 간의 가격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시장의 온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아, 이례적이다. 이건 장기적인 트렌드의 가속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거울이요?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고 금리 형방도 불투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자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죠. 하긴 그런 상황에서는 웬만큼 확실한 투자초가 아니면 선뜻 거액을 쓰기가 어렵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왕 살 거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사자.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의 아파트가 마치 금이나 달러처럼 취급받고 있는 거죠. 와, 강남 아파트가 금이나 달러처럼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요.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비싼 주택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산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모습이 관측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울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강남이라는 섬과 그 외 지역이라는 여러 개의 대륙으로 나뉜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정리를 해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주식시장에서는 환율과 연말수급이라는 단기 변수에 흔들리면서도 AI나 반도체 같은 확실한 성장주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강남 같은 최고급지에만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두 시장 모두 옥석 가리기 혹은 안전자산 선호라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공통된 키워드죠. 그렇다면 이 두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뭘까요? 가장 표면적인 연결고리는 역시 앞서 이야기한 투자 심리의 전염입니다. 심리의 전염? 네, 1470원대를 넘어선 원화 약세가 외국인 자금 유출을 부추겨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이렇게 자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주식 계좌가 파랗게 변해 있는데 수십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는 심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어렵죠. 자산이 줄었다고 느끼면 큰 돈이 들어가는 주택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파급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두 시장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의 기분이나 분위기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두 시장이 심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움직이는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아, 논리가 다르다. 주식시장은 하루하루의 뉴스나 수급, 투자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전의 성격이 강해요. 네, 그렇죠. 반면에 부동산은 정부의 대출 규제, DSR이라든지 세금 정책, 금리 같은 거시적인 금융 정책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 장기전의 영역이죠. 아, 주가가 하루 올랐다고 집을 사러 가는 사람은 없지만 정부가 대출을 막으면 시장이 바로 얼어붙는 것처럼요. 네네. 따라서 두 시장의 연결고리는 인장하되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 시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야말로 대조와 차별화의 시장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AI 기술주에 대한 장기 성장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에 따른 단기 불안감이 공존하는 주식시장.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세 이면에 심각한 양극화와 관망세가 숨어있는 부동산 시장. 맞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결국 불확실한 시대의 안전제일주의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원달러 환율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가지수, 아파트 가격, 환율 같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은요. 본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신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갖는 신뢰, 국내 구매자들이 특정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 갖는 신뢰 같은 것들이죠. 아, 오늘 자료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이죠?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식시장의 최고 우량주, 즉 기술주와 부동산 시장의 최고 급지, 강남만이 가격을 방어하며 가치를 인정받는 이 극심한 차변화 현상은요. 네.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자산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또 어쩌면 서글픈 신호가 아닐까요?